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동양미술사 제10강의 마지막 3차 시 수업은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대부터 이제 인물화, 산수화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나라에서 이제 그 국가의 회화일을 전담하는 도화서라고 하는 관청이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대와 송대에서도 각각 그 도화서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그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고, 거기에 소속된 화가들을 이제 화원화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녹봉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직업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인 직업화가. 이 직업화가를 담당하던 소속이 돼 있던 이 도화서라는 관청에서는요, 이 대조라고 하는 직책이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던 거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 직업화가의 그 대조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나 곽희 같은 사람들이 북송대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등장을 합니다. 이 도화서의 직업화가들하고 달리 이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인들이 이제 정치 자체가 북송대에는 그 문치주의를 표명을 하면서 이 문치주의에서 그 글이잖아요. 문치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이 문치주의를 담당했던 문인들이 이 자기들의 여기적 교양으로 이 시서화를 즐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와 서와 화를 서로 세 가지가 다 일치하는 것이고, 이 시서화의 일치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제 그 문인들에 의해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종의 이거는 여기화가 쉽게 말하면은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취미가 그 문인의 교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그 사이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품평하고 감상하는 행위들을 교양과 풍류로서 이제 그 여러 관료들 사이에서 황제와 관료들이 즐기면서 문인화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북성대 이제 한 10세기, 11세기 정도부터 이제 이 문인화 많이 나오고요. 특히 중요한 사람이 이제 소동파와 미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대 북송 시기의 회화에서는 서화라고 해서 글씨와 그림이 이제 같이 다루어지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5대 말 북송초의 화가는 그 그림의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의 주제를 말하는 건데요. 왜 목차 할 때 나오는 그 목 말하는 거예요. 그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제일 많이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뭐 산수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수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조화가 중요한 화목으로 이제 이 시기에 등장을 해서요. 그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화조화들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전통적인 인물화들이 있는데, 이 5대에서 북송, 그 다음에 남송까지 송대의 그 인물화들은요, 일반적인 인물화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특히 불교의 선종에서 그려지는 선종화들이 많이 그려지는 게 일단은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산수화, 5대에서 북송기의 산수화는 크게 두 지역, 강남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화북 지역의 산수화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강남 지역의 산수는 남당에서 활동을 했던 동원과 거연들에 의해서 시작한 동거파 화가들이 이제 보통 그 강남 산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산수 화풍. 그다음에 이제 이성과 곽희라고 하는 북송대의 이제 그 화원에서 활동을 하던 이 이성과 곽희의 앞 글자를 따서 이곽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화북 지역에, 특히 이제 수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화북산수라고 지역적으로 나눠서 부르는데요. 동원과 거연에 의한 동거파라고 하는 거는 강남 지역의 산수, 물이 많고 그 나직나직한 산들을 갖다가 곱게 그리는 그런 산수들이 이제 강남 산수의 특징이고요. 화북 산수 같은 경우에는 산이 높고 험준한 것들을 그리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면서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나무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바위산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 보시면 화북 산수하고 강남 산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활동했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조화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유명한 화가가 5대 시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황전이고 하나는 서희예요. 황전의 경우에는 촉나라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구룩진체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리고 그 안에 색채를 갖다가 집어넣는 그 화려한 그 화조화를 많이 그렸고요. 서희 같은 사람은 몰골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먹에다가 물을 잔뜩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농담만 가지고 그리는 그런 몰골법으로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구록법과 몰골법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황전과 서희의 그림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서 이 두 명은 얘기만 하고 지나가고요. 황전의 아들인 황거채의 그림들을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 미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원원이라고 하는 당대 화가가 이제 역대 명화기를 통해서 이제 사역에 남북조 시대 사역이 있었던 그 화육법 같은 것들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와 글씨와 화 그림이 같은 몸이다. 서화 동체론이라든지 회화가 어떤 데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 화가들의 그 일대기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화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명의 이제 그 산수화를 비롯해서 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당대의 왕유 수목산수화를 처음 그렸다고 완유 같은 경우에는 산수론이나 산수결과 같이 그 산수화를 그리는 거에 대한 그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대기에 유명한 형호라는 사람이 쓴 필법기라는 책이 있고요. 화산수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책이 다 이제 그 기운이라든지 그 생각과 경물과 붓과 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유교, 그림에 있어서 6가지 요체와 2가지 병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이 필법기와 서산수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글이 남아 있어서 화론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글들이 되고요. 이 육요라고 하는 게 기운, 사경, 필, 묵이라고 하는 6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 6가지가 있어야지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가지의 병, 나쁜 점들 이런 걸 그림 그리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놔둠으로써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화론들이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말에 했던 황유복 같은 경우에는 익주 여기 사천성이 되는데요. 당나라 말에 이제 당 중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황실의 당나라 황실 사람들이 이제 사천성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전란이 있을 때마다 다 사천성으로 가는데 그 사천성에 이제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가들과 남아있는 그림들에 대해서 황유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세기 말에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익주 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전촉, 후촉 같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익주 명화구역하고 사천성 지역의 그 화가와 그림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일격이라고 하는 거, 일격, 신격, 묘격, 능격 해가지고 품평이 옛날에는 이 화육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6가지 품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운생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황유복 같은 경우에는 일격, 신격, 묘격, 능격 해서 4가지의 격이 있어서 뭐 능은 이제 가히 이제 그 화가 될 만하다고요. 신격이 이제 그 이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운생동한 신격이 근데 이 새로운 일격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일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후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일격의 발전하고 중요한 얘기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제 선승들의 그 일품이라고 하는 선승의 활동에서 보이는 그 일격이라든지 일품이라고 하는 그 약간 전종적 영향이 있어서 이런 일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일격이라는 게 이 시기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곽약허라는 사람이 이제 도화견문지라는 책을 썼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그 화론 이 시기의 화론은 그 북송대 초기 화원화가로 활동을 했던 곽희가 쓴 임천고치라고 하는 책을 아셔야 됩니다. 이따 강의 중에 아마 설명을 좀 할 예정이에요. 화론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화론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중요한 번역이나 요약서 같은 것들이 그 동양화론 같은 책들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번역도 이제 뭐 필법기라든지 역대 명학이라든지 임천고치 이런 것들은 번역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역대 명학이 같은 책이 있고 임천고치 같은 책들이 중요하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5대부터 송대까지의 그림은 크게 이제 주제별로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물론 이제 고갱 중에 이 그림은 좀 예외긴 하지만 요 다음에 보는 것은 대부분 다 산수화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수화 다음에는 화조화가 잠깐 있지만 여하튼 산수 화조화를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인물화들을 선종화를 포함한 인물화들을 이렇게 봐서 한 세 가지 종류의 그 내용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시기의 그림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칭작이 많아요. 다 전자가 붙었죠. 왜냐하면 고갱중이 그렸다고 전하는 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당 시기의 진짜 그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칭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고갱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가인데 10세기에 남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5대 10국 중에 하나의 남당에 그 이후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당의 황제 이후주라는 말로 부르는데 여하튼 이욱의 궁정화가였던 이 고갱중이 당시 황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이제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이 재상이 밤마다 굉장히 화려하게 놀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밤마다 놀던 이 한이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고갱중을 한이제의 그 야연, 밤에 하는 연회에 보내서 그걸 갖다가 보고 자기한테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욱이 한이제의 야연에 그 고갱중을 보내서 그리게 한 그림이 바로 유명한 한이제 야연도입니다. 한이제 야연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3장의 그림을 연달아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얘기는 비슷해요. 여기 이제 휘종연간에 쓰여진 선화화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잠깐 써놨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이 이욱이라고 하는 그 남당의 황제가 한이제의 야연에 고갱중을 보내서 그 밤에 밤잔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게 한 거를 그리게 한 게 이제 남은 것이고요. 그림의 그 연속되는 그림은 이게 두루마리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여자들을 불러다가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 한이제예요. 그래서 이 한이제가 여기서는 옷을 다 입고 찻상을 벌려가지고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녀가 연주하는 비파 소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쯤 옷을 벗고 나온 한이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침상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독대하는 한이제의 모습이 3번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관들의 행위나 아니면 실제 그 집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역사 인물화에 들어가는 장르죠. 인물화는 인물화인데 그냥 인물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나 뭐 그 자기 직접 보고 온 걸 그렸다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리 위에 요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침대 자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상태로 나오고요. 이쪽에는 막 발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이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요 장면에 이어지는 요 장면에 보면 한이제가 여자들 2명, 3명을 데리고 이제 그 침상에 앉아서 놀고 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여긴 나중에 옷을 완전히 벗어요. 그래서 밤 장면, 밤의 연회 장면이라고 하지만 여자들하고 진탕하게 노는 장면들을 표현한 거라서 이게 뭐 진짜로 그 황제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걸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 고갱중으로 나와서 고갱중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송대 모사본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얘기를 해요. 여하튼 그 10세기에 이제 고갱중이 그렸다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한이제 야연도고요. 요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남당 연간에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갱중은 일단 인물화를 많이 그렸고요. 다음에 보실 동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남당의 그 화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역시 그 화원화가로 이 고갱중도 화원화가고 다음에 볼 동원도 남당의 화원화가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물화를 잘 그린 그 고갱중에 비해서 동원의 경우에는 이
산수화를 굉장히 잘 그렸다고, 수목산수화를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후부터 이제 동원과 거연의 이름을 따서, 동원의 제자가 거연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원과 거연의 이름을 따서 동거파라고 불리는 이 강남산수는 원래 남당 황실에서 이제 그 발전한 산수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당의 원체화풍이라고 할 수 있죠. 화원의 그림을 원체화라고 얘기를 해요. 화원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림을 그 원자를 따라서 원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체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원의 화풍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별로 남당의 원체화풍이 있고요. 북송의 원체화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남송 때 당연히 원체화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유행하는 양식이 달라지죠. 화풍이라고 하는 건 계속 시기별로 달라지는 유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남당의 원체화풍의 대표가 바로 이 동거파 화풍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강남산수라고 보통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남 지역이 화북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이렇게 물이 많고 산이 나직나직하면서 이렇게 멀리 악연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하여튼 물이 많고 산이 낮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 강남산수에서는 언제나 물이 많이 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왼쪽 그림이 이제 한림중정도라고 해서요.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긴 그림이죠. 두루마리 그림이지만 세로로 이 긴 그림을 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아까처럼 긴 그림은 두루마리지만 가로로 길잖아요. 그런 거는 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과 권이라고 하는 단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크기를 제가 지금 하나도 안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원래 그림은 언제나 세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사이즈 같은 거 나오시면 세로를 먼저 쓰는 게 기본이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 동원은 10세기 중반 962년까지 남당의 그 원체화로 이제 발달을 했고요. 5대 시기에 제일 유명한 게 이 동원거연이 시작을 한 동거파의 그림들이고요. 이 동거파의 그림들이 나중에 원나라 때 가면은 원나라 문인화에도 영향을 많이 치고, 명나라 때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화풍으로 다시 이제 다시 유행하고 이러면서 동원의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한림 중정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림 겨울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진 나무들을 이제 그렸고요. 여기 보시면 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산을 표현할 때 그 붓질을 여러 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산을 갖다 표현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피마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준이라고 하는 거는 산이나 바위를 표현하는 그 묘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붓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서 이 바위를 표현하는가, 이 바위산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가는 붓질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걸 피마준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보면은 이게 마의 껍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의 껍질을, 마라고 하는 게 식물 갈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곱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여러 번의 붓질을 통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이제 피마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역시 동원의 그림 중에서 소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상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후에 문인화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소강과 상강의 전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소강과 상강이라고 하는 양자강 일대에 있는 소강과 상강 두 강 일대에 이제 풍경을 그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산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것도 이제 피마준으로 주로 그리긴 하는데,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공깃돌 같은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산 모양이 보이고 있잖아요. 정상 부분에. 이것이 이제 제자인 거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거연은 훨씬 더 이 동그란 바위들이 더 많아지는데, 이 위에 그리는 동그란 바위 그림들 같은 경우에 바위 표현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거연 때에는 이제 반두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두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연의 아주 특징적인 회화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소상도는 일단 전 동원작으로 이제 전해지는 것이고요. 동원의 제재인 거연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연은 그 동원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승려였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당의 이제 그 궁정 화원을 지냈던 화승이기도 한데요. 거연의 경우에는 이 남당이 이제 976년에 그 북송에 의해서 망하면서 남당의 후주였던 이욱이 이제 황제였던 이욱이 이제 북송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변경으로 옮겨가서 변경의 계보사에서 화승으로 살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이자 동시에 화가였던 화승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동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피마준법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이 하얀 바위들, 여기서 보이는 이 하얀 바위들은 사실은 이 하얀 바위를 남겨놓고 검게 칠해가지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바위의 표현이 이제 거연의 그림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 바위 표현을 반두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마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껍질을 곱게 까놓은 것처럼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겹쳐 그려가지고 산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 번 겹치면 거기가 진해질 거죠. 그럼 거기가 좀 더 진하게 보이게 되고, 선이 이렇게 좀 드문드문하면은 흐리게 보이고, 선이 많아지면 거의 더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피마준이라고 하는 곱고 긴 그 선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산을 표현하는 이 준법이 이후에 이제 뭐 문인화를 비롯해가지고 계속 문인화의 영향을 받은 화풍들의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동거파 화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 피마준법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976년에 북경이 아니라 변경, 당시 수도였던 개봉으로 옮기고 난 이후인 98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당의 화가였던 동원과 거연의 그림에 비해서 사실 북송년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그림은 이 북송 원체화풍을 대표하는 이성과 곽희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곽희의 그림은 그 화북지역, 그 변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북송 원체화풍도 역시 북송의 원체화풍, 북송의 화원 화가들이 주로 그린 그림도 대부분 다 이 이성과 곽희의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왼쪽에서 보고 있는 이 청만소사도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그 현재 남아있는 이성의 그림 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는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이 청만소사도는 960년경에 그려졌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견본 비단 바탕에 수묵으로 그린 수묵산수화의 초기 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5대 때 역시 여기 이 사람은 5대부터 활동을 해서 북송 초까지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화북산수화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앙에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산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메마른 그 나무들, 특히 이 메마른 나무들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그 나뭇가지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갈고리처럼 생긴 요 나뭇가지가 꼭 마치 개의 발톱을 닮았다 해서 해조, 개의 발톱 모양으로 나무를 그리는 기법이다 해서 해조묘라고 이제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화국산수화풍 또는 이곽파 화풍에서는 해조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기가 아주 떨어지긴 하지만 조선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는 이곽파 화풍의 그림들에서도 역시 해조묘법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점준이라고 얘기해서 비가 올 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점들을, 짧은 점들을 쓰는 준법이 있는데, 나무 표현할 때 피마준은 이렇게 길고 가늘고 곱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더 짧고 이렇게 그 점처럼 나오는 그 빗방울 모양의 점들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것도 역시 화국산수화풍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잠깐 보시면은 보면 중앙에 있는 아까 중앙에 요 그림의 왼쪽에 이제 보시면 요 중앙에 그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이런 건물을 갖다가 중앙 경물에다가 배치하고, 여기 해조묘라고 하는 게 요런 나무 표현들이 다 해조묘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처럼 남은 이런 나무들, 이게 이제 해조묘법으로 이제 그려진 나무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계곡 사이로 거대한 나무가 있고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앙에 이제 그 청만소사도, 그 사찰에 이제 그
아침, 새벽이 오는 그런 전경을 그렸는데요. 잘 보면 이쪽에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경산수화 또는 대경산수 임무라 이런 말을 씁니다. 대경산수. 커다란 경물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죠. 이게 이제 거비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범관의 거비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경산수 인물화, 거비파 또는 이곽파라고 하는 이름들을 붙이는데요. 거비파라고 얘기를 하면 거대한 비석과 같이 커다란 산이 중앙에 차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번관 그림이나 이성의 이런 그림들이 거비파에 들어가는, 거비파 화풍 양식에 들어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화보라고 하는 나중에 휘종연관에 편찬이 되는 그 선화, 휘종연관, 선화연관의 화보라고 해서 휘종이 모은 그림들을 갖다가 쓰면서 품평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선화보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성은 평원산수를 잘 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해조묘법이 저기 하다 그러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독비 과석도, 여기 보면 커다란 비석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린 거고요. 교송평원도, 여기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평원 기법으로 그려진 건데, 두 그루의 소나무를 경물 앞에 놓고요. 그다음에 멀리 평원을 그렸는데, 이런 평원 장면을 많이 그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 평원 표현에 굉장히 능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독비가속도도 역시 평원법에 의해서 그려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평원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곽희의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성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이제 곽희라든지 범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성, 곽희, 범관 모두 다 북송의 화원에 그래서 활동을 했었던 화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범관의 경우에는 범관은 생애가 그렇게 잘 남아있지 않고요. 남아있는 작품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범관의 유일한 진작이라고 알려진 게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계산행료도인데요. 이 계산행료도, 제목이 계산행료도, 지금 이 그림은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 그려진 시기는 아마 1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1000년 정도에 이제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관은 11세기 초반,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 정도에 활동을 했었던 화가인데요. 이 범관의 계산응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작인지 아닌지 논란이 굉장히 많다가, 이제 이쪽 부분에 나무들 밑에서 뭐가 나왔냐면 범관이라고 쓴 두 글자가 20세기 중반 정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그림은 높이가 2m가 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림이긴 한데요. 이 범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 아까 동원 같은 경우에 여기 동글동글한 이렇게 바위처럼 되는 걸로 산 봉우리를 표현했으면, 범관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빽빽한 숲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 특징이라서, 범관의 그림들은 대부분 봉우리 위에 이렇게 이 수풀이 무성하게 나와 있는 자풀처럼 무성하게 펴져 있는 이 바위 표현이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범관이 가진 범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주산이라고 얘기는 산의 주봉우리가 거대하게 비석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거비파 산수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근경, 가까운데 근경이 있고 여기가 원경인데, 원경의 그 산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산을 갖다 바라보면 산이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우뚝 서서 더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북송대 회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요, 산이 중앙에 우뚝하게 서 있는 이런 그림들이 종종 보이는데, 특히 화북 지역에 북송연간 초기의 회화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수화에서 여기 이제 근경과 중경 사이에 근경과, 여기가 이제 원경, 멀리 있는 풍경이 되니까 원경이 되고요. 여기가 근경이 되잖아요. 이 근경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요 부분에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산 사이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이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확대 장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 나무 있는데 어딘가 뒤쪽에 보면 이렇게 범건이라고 자기 낙관을 남겨놔서 이제 자기의 직접 낙관이 남아 있어서 진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전 범관이 아니라
범관의 진작이에요. 그래서 11세기에 굉장히 드문 진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경과 원경의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두고 그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요만하게 요 콩알처럼 그려져 있으니 이 산이 얼마나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산의 위대함을 더 크게 강조해서 그리는 게 이 거비파나 화북산수와 풍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보이고요. 이 장대한 산수의 위용을 강조해서 산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대한 산의 위엄을 보여주는 게 이 거비파 산수, 화북 산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범관에 비해서는 더 유명한 사람이 곽희라 보통 이 화북 산수의 경우에는 이성과 곽희가 그 두 성인이다 해서 이곽파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범관 이 그림 진짜 너무 좋아서 이런 그림들, 중국 그림들을 이제 보러 가면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할 때 이제 오픈하면 전시를 보러 가는데 한 2번 정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그림만 갖고 와서 룻배 들고 들어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서 그림의 준법이 어떤지, 구도가 어떤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조그만 슬라이드로 보기에는 진작하고는 너무 달라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면 대만에 가셔서 테이베이 고궁박물관에서 꼭 범관의 이 계산행료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 산수화를 얘기를 할 때는 범관의 계산행료보다 더 유명한 거는 다음에 보실 곽희의 조춘도가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조춘도와 곽희에 대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송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이자 그 회화 평론가로 알려진 곽희는 도화서의 그 대조 직장을 지냈던 가장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었던 도화서의 화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임천고치라는 책인데요. 이 곽희의 생존 연대는 다소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1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85년에 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물 연대가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9년 정도까지 이 사람이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 활동 연대는 여하튼 1085년이니까 11세기 후반 정도까지가 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천고치라는 책은 현재 이제 전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곽희의 직접 찬술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곽희의 아들이자 역시 화가였던 곽사가 이 책을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편찬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사의 임천고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임천고치 숲과 그 다음에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이 임천고치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원근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말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그 기록이 나와서 중요한데요. 그 원근법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삼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천고치에 나오는 삼원법, 그림의 원근법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을 바라보고 그리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뭐뭐다 하면은 첫 번째는 고원, 두 번째는 심원, 세 번째는 평원이다 해서 이 삼원이라고 하는 거는 고원, 심원, 평원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에 대한 시점과 구도 그리고 이제 그 원근의 표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림의 구도를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에 경물이라고 하는 것들 뭐 산이나 바위나 이런 걸 경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물의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원근의 근간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행해지며 여기 이제 곽희 임천고치에서 이 삼원법은 각각 다른 그 시점이지만 한 화면 안에서는 이 삼원이 모두 다 표현이 돼야지 산수의 종합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고원, 심원, 평원의 삼원이라는 게 그림 한 장의 그림 안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구현이 될 것을 추구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서양의 원근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서양의 과학적 투시 원근법, 뭐 거리 원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소실점이 있어서 이게 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한
한 시각에서의 경물을 그리는 게 서양의 풍경화라면 이 동양의 산수화라고 하는 거는 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 경물을 놓고 그 산이 있던 강이 있던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 같이 구현이 돼야 된다 해서 이 화면의 구현이 산수의 종합적인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서양식의 풍경화에 익숙한 또는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 서양화의 근간은 항상 과학적인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시각적인 효과를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건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리 원근법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 곽희의 임천고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동양의 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경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시점에서 보이는 산을 종합해서 그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현대의 서양화의 20세기에 피카소가 등장을 해서 피카소의 그림에서 왜 사람을 그릴 때 보면 눈은 앞에서 본 거로 그리고 코는 옆에서 본 거로 그려서 입체적으로 그리잖아요. 그 입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피카소의 입체파를 그리는 입체파 화풍에 보이는 그 종합적 시각의 표현이 이미 11세기 동양에서는 산수화의 구현에서 벌써 실현이 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삼원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고원, 심원, 평원. 이 세 가지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동양화를 할 때 항상 동양화를 이해하려면 동양의 예술에서 언제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삼원법. 이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꼭대기를 위로 올려보는 것이다. 자, 높은 빌딩이 있으면 빌딩 아래에서 여러분이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위로 보면은 물론 이제 빌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위를 바로 쳐다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나한테 쏟아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그려지는 게 고원법. 이 앙시 위로 올려서 보는 그 시각이 고원법이 되는 거고요. 심원법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리는 거.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밑에 내려다보면 또는 새가 날아가면서 그 곽희가 쓰는 얘기에는 새가 하늘을 날아올라서 계곡, 깊은 계곡을 쳐다보면 계곡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제 한눈에 들어오면서 그 길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새가 날아올라서 산의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리는 조감도식, 새가 바라보는 방식 또는 부감식,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방법이 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원이라고 하는 거는 낮은 지평선이 이렇게 서가지고 평원을 우리가 평야를 바라보면 평야가 이렇게 한없이 멀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들이 평원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고원과 심원과 평원이 한 화면 안에서 종합적으로 그 조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려진 곽희의 진작이 현재 그 국립고궁박물원에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에 남아 있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동양화를 얘기를 할 때 곽희의 임천고치와 삼원법 다음에 보실 조춘도라는 그림은 언제나 같이 이해가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림과 그리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천고치, 삼원법 다음에 보실 조춘도. 네, 역시 곽희의 조춘도라고 하는 그림은 그려진 연대가 1072년으로 날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몰연대에 맞추어서 임자라고 하는 연대가 나오거든요. 어디 있냐면 이 그림의 이 부분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낙관이 남아 있습니다. 곽희가 했다고 하는 임자, 여기 조춘, 임자, 연 해가지고서는 곽자가 사라졌는데 곽희화라고 이렇게 글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이제 그 낙관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자기의 자서가 자기가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렸다 하고 하는 조춘이라고 하는 제목과 연대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 이제 남아 있어서 곽희 진작이라고 이제 알려진 작품이고요. 이거는 비단 바탕에 그 수묵화로 그려진 수묵산수화예요. 역시 그 이곽파 화풍 또는 그 거비파 화풍 또는 그 화북산수 화풍의 대표작
이라고 알려진 게 바로 이 왼쪽에 보고 있는 조춘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조춘도도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2m 가까이 돼요. 180 몇 cm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조춘도 그림에서 보면 아까 삼원법에 고원이 있고 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 화면 안에 구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춘도의 그림에 보면은요, 일단 고원으로 그려진 주봉, 이거 주봉이라고 하는 그 주산이 되는 거죠. 주봉이 되는데, 이 주봉은 고원법으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원법으로 그려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계곡들이에요. 이런 계곡들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방식으로 그렸죠. 그래서 이건 심원법으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멀리 평원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원경이 되고, 원경의 주봉은 이제 고원으로 그리고, 원경은 그 다음에 이제 근경은 이쪽에 이제 그 나뭇가지, 해조묘법의 나뭇가지하고 경물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그리면서 여기 여기 사람이 뭐 10몇 명인가 나온대요. 이 그림 전체에. 그래서 옛날에 한 번은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 몇 명 찾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 몇 명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서너 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 보면 배를 탄 사람들, 여기도 보면 배를 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서 쉽게 찾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근경이 되는 거죠. 여기 근경이고, 가까운 경물, 여기는 원경이 있고요. 원경과 근경 사이를 이렇게 운무, 연무로 표현을 하면, 안개가 낀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띄고, 그 다음에 그 어중간한 부분에 평원법으로 그 경치를 그려 넣음으로써 이것들을 어색하지 않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원과 심원과 그 평원이라고 하는 삼원법이 그림 한 화면 안에 아주 적절하게 구사가 된 그 자기의 이론을 따라서, 또는 자기의 이론을 조형적으로 훌륭하게 구현해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으면서요. 이 조춘도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범관의 계산행료도와 함께 그 북송대의 그 진품으로서, 이거는 누가 그린 모사본이 아니라 둘 다 곽희가 원래 그린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범관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제 진작이 남아있는 그림들인데요. 이 11세기의 두 점의 그림들은 북송대 원체화풍을 대표하는 제일 중요한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곽희의 조춘도의 세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계곡을 그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심원법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그루의 쌍송이 나오는 거, 이거는 교성평원도라고 해서 이성의 그림에서 시작한 모티브긴 하지만, 이후에 이곽파의 영향을 받은 그림에서는 언제나 이 두 그루의 쌍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쌍송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끝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가시처럼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해조묘라고 하는 묘법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조묘의 묘법과 쌍송, 그 다음에 이제 삼원법의 구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곽희 그림의 굉장히 특징적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의 옹이 같은 것들을 강하게 그려서 수목의 대조를 굉장히 물과 먹의 대조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이런 기법들도 그 곽희 그림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동원과 거연에서 보였던 피마준 같은 준법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농담을 이용해가지고 넓게 붓을 써가지고 산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가느다랗고 고운 선으로는 이런 아주 정교한 건물의 묘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의 인물들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사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을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 곽희작이라고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점 있긴 하지만, 여하튼 조춘도에 비견할 만한 훌륭한 작품은 남아있지 않고요. 다른 작품들, 전칭적으로 전해지는 것들은 아마 진작이라기보다는 후대의 모사본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곽희의 그림은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전해져서요. 조선 초기에 곽희의 그림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30점 이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북송대 원체화가 중에 이제 마지막 예, 허돈영의 작품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허돈영의 작품은 이게 이제 두루마리 그림 중에서 권이라고 부르는 가로로 긴 그림이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항상 오른쪽에서 봐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두루마리를 펴게 되어 있고, 그림도 역시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끝이 제일 끝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로로 긴 그림이 북송대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히 원체화풍에서는 여기 이제 가로로 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중앙에 주봉을 크게 그리면서, 여기 이제 여기는 심원이 별로 없죠. 이렇게 고원으로 그려진 주봉들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원으로 이렇게 멀리 표현을 하고 있는 평원법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허돈용이라는 사람도 역시 북송대 유명한 직업화가로서 이각화풍을 계승한 회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문인화를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인화는 아까 앞에서 이미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인들의 그림,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문인들이나 귀족들이 이제 고관 대작들이 많이 그렸고요. 사의, 뜻을 그리는 것이 중요해서 사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의, 뜻을 그리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기교를,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고 이렇게 묘법이라든지 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붓을 마음 가는 대로 놀려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소동파는 소식, 같은 사람이죠. 동파가 소동파로도 알려져 있고 소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냐면 본인의 이름이 있고요, 자가 있고 호가 있고 뭐 이제 이래서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조식이고요. 소동파는 자인지 호인지 뭐 이제 그럴 거예요. 소동파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북송대 유명한 문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항주 쪽에 자산가 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서호에 제방을 쌓은 사람이 소동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소동파의 죽석도권이라고 하는 그림은, 권이라고 하면 두루마리죠. 이렇게 가로로 긴 이 죽석도권의 경우에는 이 소동파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시와 서와 화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재화를 남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이제 이 대나무가 이 문인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 대나무는 이렇게 위로만 자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무가 깔리면서 대나무가 양쪽 옆으로 구불구불하게 나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대나무 자체의 성질을 한다기보다는 대나무를 보통 자기의 상태나 뭐 자기의 마음에 빗대서 그리는 것들이 많아서요. 화면의 구성과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중요시하면서 그려지는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보면 문인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고요. 기교가 별로 없이 요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중심되는 부분만 강조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씨랑 같이 어우러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대나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두 장의 슬라이드는 하나는 문동의 그림이고 하나는 미불의 그림인데요. 미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북송대 문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문인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산수화를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아까 보신 장대한 산수화들에 비교하면 문인들이 그리는 문인화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이도 작고 크기도 작고 기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보면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이 미불 같은 경우에는 산수화를 주로 문인 화가들 중에서는 산수화를 좀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밑점준이라고 부르는 이 점을 찍어서 그리는 준법들을 개발했는데, 이거 뭐냐면 그냥 붓을 이렇게 눌러서 찍으면, 붓을 여러분들 왜 붓 있잖아요. 동양화 붓, 거기다가 먹 묻혀가지고 꾹 찍으면 이런 문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가 꾹꾹 눌러 찍는 이 점을 가지고 산수를 그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쪽에 이 그림이 이제 유명한 문동의 묵죽도가 되고요. 문동은 대나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 그래서 여러 점의 대나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문동은 11세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대체로 이 그림들은 이제 11세기
중후반에 이제 그려졌죠. 문동의 활동 연대는 1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1079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쪽에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이 이제 유명한 미불의 춘산 서성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림을 잘 보면 이 부분을 뜯어보면 이렇게 붓을 갖다가 옆으로 점을 찍어서 산 봉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서요. 잘 보면 이렇게 왜 점 눌러서 찍은 듯한 그런 식의 산 표면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밑점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밑점준. 이 밑점준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처음 창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문인 산수화를 그린 사람들이 밑점준을 이용한 경우가 많고요. 역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불의 아들인 미우인의 경우에는 그 북송을 지나서 이제 그 남송 초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미우인도 역시 그 계속 밑점준에 의한 그 산수화를 계속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송대 회화의 강의 양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요. 화조화를 강의하면서 일단 제3차 시에 그 회화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제11차 시에 이제 5대 송대의 회화를 이어서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5대에서 북송기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화가들 중에서 이 화조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이 아까 2명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촉에서 활동하던 황전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남당에서 활동하던 서희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서희의 그림은 지금 보여드릴 만한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황전의 뒤를 이어서 그 북송대 화단에서 화조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 황거채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황거채의 산자극작도, 밑에 있는 것이 행화앵무도라고 얘기를 하는 2개의 그림인데요. 이 산자극작도나 행화앵무도, 특히 산자극작도의 경우에는 바위와 나무를 비롯한 산수화의 분위기에 그 새를 집어넣으면서 그 참새하고 까치 같은 새들을 이제 그 집어넣으면서 화조화를 그린 굉장히 독특한 그 화조 화가인데요. 아버지의 화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북송 시대의 화원화풍으로 그려진 화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룩전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룩전체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새를 그리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붓을 이제 뾰족하게 해가지고 새의 테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그려요. 그래서 먼저 그 구룩법이라고 하는 게 밑그림이라고 먹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색을 가지고 색깔을 칠해 넣는 거, 그게 이제 구룩전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여튼에 그 묘사를 먼저 합니다. 묘사를 먼저 한 다음에 안에다 색깔을 칠해 넣은 거라, 여기에 앵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옥 있고 요거 있고 이거 다 선으로 따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갖다 칠해 넣는 거잖아요. 이 황전하고 같은 시기에 남당에서 활동을 했던 서희라는 사람은 몰골법이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몰골법은 이렇게 먼저 형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 자체를 테두리를 먼저 다 그리고 안에다 색깔을 칠하는, 이게 구룩법이거든요. 구룩전체법, 색깔을 칠하는데, 몰골법을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바로 산수화에서도 보면은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색깔을 칠해 넣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붓을 눌러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서는 몰골법으로 그려진 게 많지 않은데요. 나중에 남송대 그림 중에 보면 몰골법이 나올 때니까 그때 몰골법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예쁘고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황전과 황거채를 이어서 이제 이 북송시대의 화원화풍의 화조도가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산수화가 어울려지면서 그려진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북송대 원체화풍으로 북송대 원체화가들 중에서 북송대 이제 화원화가들 중에서 이 화조화를 잘 그렸다고 알려진 사람이 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최백은 105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80년에 주로 그 활동을 했던 11세기 후반의 이제 화가고요. 북송의 화가고요.
황거채의 화풍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정교한 산수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유명한 쌍희도, 두 명이 서로 기뻐한다, 놀란다 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 새하고요, 토끼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장면을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배경이 되는 이 산수 의 표현들, 나무라든지 바위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산수화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물을 표현을 한 그 화조와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파 공작도 해서 비파나무 꽃과 그다음에 공작 두 마리. 공작새 보이죠? 여기도 공작새. 예, 화려하고 그 섬세한 그 구룩 진채법으로 그 공작과 비파나무를 한 아주 뛰어난 수작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수화하고 화조가 결합이 된 그림들, 그 다음에 이제 구룩 진채법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들이 이제 그 북송대 원체화풍에서 좀 많이 그려진 화조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송대에는 화조가 굉장히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림이 송대에 그려지긴 했지만요. 이 송나라의 휘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송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 그림들과 인물화들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가 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 11강에서 이어서 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